여보, 미안해. 새벽 1시 17분. 휴대폰 화면 위에 떠오른 그 짧은 문자 한 줄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세게 두드리는 빗소리와 거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또 늦는다는 사실이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또 술 마셨겠지. 혼잣말처럼 내뱉고도 마음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그날 저희는 크게 싸웠습니다. 생활비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끝없이 무너지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밀린 카드값, 아들 학원비, 은행 대출 문자, 그리고 매달 점점 줄어드는 통장 잔고.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무서웠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사랑했던 남편 얼굴보다 고지서가 먼저 보이기 시작한 게 한때는 세상에서 제일 다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제 쪽으로 더 기울여 주던 사람. 겨울이면 새벽같이 일어나 제 차 시동을 미리 걸어주던 사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졌고 저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 저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숨 막혀. 순간 남편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집을 나갔고 저는 끝내 붙잡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상처받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 17분, 그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사과인데도 왜 그렇게 낯설고 불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계속 울렸습니다. 1번, 2번, 5번. 끝내 남편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분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김도윤 씨 보호자 되십니까? 그 순간, 제 심장이 그대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이름은 한서연입니다. 43.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남편 김도윤과는 26에 결혼했습니다. 소개팅으로 처음 만났지만 우린 신기할 정도로 잘 맞았습니다. 도윤은 말이 많진 않았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도 기억합니다. 그날 저는 소개팅 자리에 늦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 때문이었습니다. 헐레벌떡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창가에 앉아있던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제 앞에 수건을 내밀었습니다. 비 많이 맞으셨네요. 그 한마디에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도윤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크게 티내진 않지만 늘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연애 시절에도 늘 그랬습니다. 제가 야근하고 늦게 나오면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감기라도 걸리면 죽을 끓여 들고 왔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데이트 메뉴는 늘 김밥이나 칼국수였지만 우린 웃음이 많았습니다.
결혼할 때 양가 모두 반대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 남자랑 어떻게 사니? 엄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도윤과 함께라면 어떤 가난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작은 반지하 월세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고 장마철이면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서연아, 조금만 고생하자. 내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영업직으로 일했고 저는 마트 계산원으로 일했습니다. 아이까지 태어나자 삶은 더 빠듯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 민재가 웃으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정말 좋은 아빠였습니다. 퇴근하고 아무리 피곤해도 민재와 꼭 놀아줬습니다. 놀이공원 갈 돈이 없으면 동네 공원에서 뛰어놀았고 비싼 장난감 대신 종이박스로 로봇을 만들어줬습니다. 민재는 늘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제일 재밌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남편은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즈음 남편 회사 사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 달, 그 다음엔 2달. 남편은 점점 야근이 많아졌고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그래도 그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내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저였습니다. 저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마트 일은 갈수록 힘들어졌고 아이 교육비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영어 학원 다니면 안 돼?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다니는데 자기만 못 다닌다는 말을 차마 못하고 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민재 학원 보내야 할 것 같아.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안 될까? 순간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애 교육인데 어떻게 기다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돈 때문에 자주 다퉜습니다. 생활은 점점 팍팍해졌고 사랑은 현실 앞에서 조금씩 달아갔습니다. 사람은 이상합니다. 행복할 땐 보이지 않던 단점들이 힘들어지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침묵이 답답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는지 화가 났습니다. 저는 점점 예민해졌고 남편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민재가 독감에 걸려 응급실에 갔습니다. 밤새 링거를 맞고 겨우 집에 돌아왔는데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결국 참았던 말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월급은 도대체 어디로 다 들어가는 거야?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 말에 더 화가 났습니다. 맨날 미안하대. 미안하면 다야? 순간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절박한 말이었는지 남편은 그 무렵부터 투잡을 뛰고 있었습니다. 낮엔 회사, 밤엔 대리운전. 저는 한참 뒤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잠결에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현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얼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뭐 한 거야?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대리 좀 했어.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당신 회사 다니잖아. 생활비라도 벌어야 하니까.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화를 냈습니다. 몸 망가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남편은 웃으려 했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점점 더 야위어 갔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 자주 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남편은 끝내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은행에서 집으로 독촉장이 날아온 겁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 몰래 대출까지 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야? 남편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 이런 돈을 빌린 거야? 작년에. 왜 말을 안 했어? 남편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쌓였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나를 뭐로 생각하는 거야?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안하단 말 이제 듣기도 싫어. 그날 밤, 남편은 베란다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들어오는데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붙잡았어야 했습니다. 여보, 힘들었지? 그 한마디라도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사고가 나던 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잿빛 하늘이 도시를 눌러안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밤늦게까지 폭우가 이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트에서도 실수를 연달아 했고 손님에게 괜한 짜증까지 들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침에 받은 카드 연체 문자 때문이었습니다. 결제 예정 금액이 부족합니다. 짧은 문자 한 줄인데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퇴근길에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집에 걸어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젖은 셔츠에 지친 얼굴.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술 냄새가 났습니다. 순간 속에서 무언가가 확 올라왔습니다. 또 술 마셨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축 늘어진 어깨로 신발만 벗고 있었습니다. 저는 끝내 참지 못했습니다. 당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아 몰라? 남편은 힘없이 말했습니다. 미안. 그 말이 제 화를 더 키웠습니다. 당신은 맨날 미안하대. 책임질 생각은 있어?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잠깐 멈칫했지만 이미 감정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까지 무너지는 기분이야. 순간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깊은 상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식탁 의자에 앉아 물 한 컵을 마셨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답답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그제야 남편이 낮게 말했습니다. 나도 죽도록 버티고 있어. 그 목소리는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지치고, 무너지고, 거의 울 것 같은 목소리. 하지만 저는 그때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이미 한계 끝에 서 있었다는 걸. 버틴다고 다 해결돼. 결국 저는 또 쏘아붙였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 하나를 남기고 남편은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쾅!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은 답답했고 머리는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만 났습니다. 왜 나만 힘든 척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거실 벽 시계가 밤 11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이미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또 술 마시고 있겠지. 저는 일부러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 17분.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여보, 미안해. 짧은 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무시했을 텐데. 그날은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문자 끝에 찍힌 마침표 하나가 왜 그렇게 차갑고 낯설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계속 울렸습니다. 받아, 제발 받아.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김도윤 씨 보호자 되십니까?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네. 여기 한빛병원 응급실인데요. 제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로 오셨는데 상태가 많이 위중합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빗소리도, 시계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택시를 잡았습니다. 비는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도로는 막혀 있었고 신호는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지던지. 빨리 좀 가주세요, 제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수술실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복도에는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젖은 옷차림 그대로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천천히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걸. 보호자분.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상태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귀가 멍해졌습니다. 의사 입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붙잡고 있었고 간호사가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본 게 싸우는 모습이었는데 눈물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여보, 여보. 하지만 남편은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 52분. 남편은 그렇게 제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친척들, 회사 사람들, 오랜 친구들, 모두가 안타까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힘내. 잘 견뎌야지. 하지만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빈소 한가운데 놓인 남편 영정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을 보는 순간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날 붙잡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장례 둘째 날 밤이었습니다. 빈소에 사람이 거의 빠져나가고 저 혼자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 회사 후배라는 사람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젊은 남자였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도윤 선배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한참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선배님 회사에서도 많이 힘드셨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후배는 어렵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몇 달 전부터 회사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퇴직 권고 받으셨어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네. 선배님 혼자 버티고 계셨어요. 형수님 걱정하실까봐 아무한테도 말 안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출근하는 척하며 이미 잘릴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후배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맨날 야근하고 대리 뛰고 몸도 안 좋은데 쉬지도 못하셨어요. 그 순간 이상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몇 달 전, 남편 셔츠에서 병원 냄새 같은 게 났던 날, 제가 물었습니다. 병원 갔다 왔어?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사 거래처 근처에 병원이 있었어. 저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장례식장 복도에서 저는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혼자 너무 많은 걸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남편에게 상처만 주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현관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 채취. 그 냄새 하나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식탁 위엔 남편이 마지막으로 벗어둔 안경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세탁기 안엔 아직 빨지 못한 셔츠가 남아 있었고 욕실엔 남편 면도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인데 남편만 없었습니다. 민재는 방에 틀어박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충격이 큰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방문 틈 사이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살짝 문을 열어보니 민재가 아빠 사진을 끌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왜 갔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저는 남편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영원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 옷 하나를 드는 것도 눈물이 났고 지갑 속 가족 사진을 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검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주 오래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세상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첩 첫 장에는 익숙한 남편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지켜야 한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글씨가 유난히 눌려 있었습니다. 마치 절박하게 써내려간 것처럼 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수첩 안에는 날짜별 메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재 학원비 입금 완료. 서연이 감기약 사기. 카드값 37만 원 부족. 이번 달 대출 이자 꼭 막기. 하나하나 읽을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혼자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생활비, 대출, 병원비, 그리고 가족 걱정까지. 저는 끝내 수첩을 덮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장으로 갈수록 글씨는 점점 흔들려 있었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척했다. 서연이 너무 지쳐 보인다. 민재 운동화 사줘야 하는데. 그 문장들을 읽는 순간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거기엔 아주 천천히 눌러 쓴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 하나 없어지면 가족은 편해질 줄 알았다.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문장 밑에는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아마 남편이 울면서 쓴 흔적이었을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 사이를 넘겼습니다. 그때 접혀있던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진단명, 위암 사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날짜를 보는 순간 더 큰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반년 전, 무려 6개월 전 진단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남편은 그 긴 시간을 혼자 아파하고 있었던 겁니다. 혼자 병원에 다니고, 혼자 치료를 고민하고, 혼자 죽음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수많은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꾸 체했다고 했던 날, 밤마다 화장실에서 오래 나오지 않던 모습, 약을 몰래 삼키던 장면, 그리고 점점 야위어 가던 얼굴, 전부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실에 지쳐 남편의 고통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맨 안쪽 구석에서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에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차마 열지 못한 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겨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 하나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남편이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서연아, 이 편지를 내가 보고 있다면 나는 아마 내 곁에 없겠지. 미안하다. 끝까지 좋은 남편이 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사실 병원에서 오래 못 산다고 했어. 처음엔 무서웠다. 근데 너랑 민재 얼굴 보니까 차마 말이 안 나오더라. 너 울 거 알아서. 민재 상처받을 거 알아서. 그래서 혼자 버텼다. 미안하다. 나 하나 없어도 너희는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서연아,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 가난한 나 만나서 끝까지 가족 지켜줘서 나는 내가 웃는 얼굴이 제일 좋았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울지 마. 그리고 꼭 기억해줘. 나는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했다.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종이 위로 계속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질 정도로. 저는 그날 밤 남편 옷을 끌어안고 울다가 잠들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 유품 중 정리하지 못한 물건이 남아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여전히 차가운 냄새가 났습니다. 그날 기억이 떠올라 숨이 막혔습니다. 간호사는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휴대폰, 시계, 지갑, 남편의 마지막 물건들이었습니다. 저는 차마 휴대폰을 켜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남편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결국 집으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전원을 눌렀습니다. 배경화면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찍은 오래전 사진. 민재는 어렸고 우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휴대폰 안엔 읽지 못한 메모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재 졸업식 꼭 보기, 서연이 생일 선물 준비, 보험 정리, 짧은 메모 하나하나가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다 음성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일명은 없었습니다. 녹음 날짜는 사고 당일 밤. 저는 한참 동안 재생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뛰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잡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빗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 목소리. 여보. 그 한마디에 저는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목소리. 여보, 미안하다.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 나 많이 아팠어. 녹음 속에서 남편 숨소리가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병원에서 오래 못 산대. 순간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근데 당신이 울까봐 말 못했다. 저는 끝내 참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데 저는 그에게 왜 말 안 했냐며 화만 내고 있었습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재 대학 가는 거 보고 싶었는데 짧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잔인했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붙잡아도 계속 흘러갔습니다.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고 집 앞 나무도 어느새 다시 푸르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제 시간은 여전히 그 새벽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저는 한동안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잠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마지막 통화음이 들렸습니다. 뚜루루루. 끝내 받지 않던 신호음. 그 소리가 악몽처럼 반복됐습니다. 민재 때문에 겨우 버텼습니다. 아이는 생각보다 빨리 철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멍하니 식탁에 앉아 있는데 민재가 조용히 국을 데워 제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밥 먹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중학생이던 아이가 어느새 저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아빠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늦게 방문 틈 사이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아니, 함께 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처음 맞는 겨울이었습니다.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예전엔 남편이 퇴근하면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집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민재 뭐 했어? 서연아, 오늘 힘들었지? 그 평범한 목소리들. 그땐 몰랐습니다. 그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행복이었는지. 이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불 꺼진 집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휑하게 비어버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남편 물건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옷장 속 셔츠도, 욕실 면도기도, 침대 옆 충전기까지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치우는 순간 정말 끝나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민재가 제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왜? 민재는 한참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아빠 꿈 꿨어.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민재는 애써 웃으려 했지만 눈가가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아빠가 그러더라. 뭐라고? 아이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울리지 말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끝내 참지 못하고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민재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아이에게도. 그날 이후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남편이 목숨처럼 사랑하던 아이였으니까.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트 계산대 앞에 다시 섰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손님 웃음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났고 가족끼리 장 보러 온 모습을 보면 숨이 막혔습니다. 특히 중년 부부 손님을 보면 자꾸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이거 살까? 사소한 대화 하나에도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데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김도윤님 생일입니다.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동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남편 생일. 매년 제가 미역국 끓여주던 날. 남편은 생일마다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난 당신이랑 민재만 있으면 돼. 그 평범한 말을 왜 그렇게 당연하게 들었을까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남편 납골당에 혼자 갔습니다.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꽃 한 송이를 내려놓는데 손끝이 계속 떨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목이 메었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를 하는데 눈물이 왈칵 터졌습니다. 나 왜 당신 마음 몰랐을까?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당신 그렇게 아픈데 왜 혼자 두었을까? 저는 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 시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아, 당신 웃는 얼굴이 제일 예뻐. 순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치 남편이 옆에서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오래 울지 마. 그날 이후였습니다. 저는 아주 조금씩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잊은 건 아니었습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슬픔만 붙잡고 사는 건 남편이 원하는 삶이 아닐 것 같았습니다. 민재도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아이는 아빠 사진을 몰래 주머니에 넣고 갔습니다. 그리고 졸업식이 끝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응. 아빠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예전과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슬픔만 있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움과 사랑이 함께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민재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보고 있었을 거야. 민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3년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남편 휴대폰을 다시 켜보게 됐습니다. 차마 보지 못했던 사진첩을 처음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제가 몰랐던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잠든 제 모습,
주방에서 요리하는 모습, 민재랑 웃고 있는 모습, 전부 남편이 몰래 찍어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사이엔 짧은 메모들도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서연 웃는 거 예뻤다. 민재 키 진짜 많이 컸네. 우리 가족 오래 보고 싶다. 그 문장들을 읽는 순간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우리 가족을 가장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지는 순간에도 원망보다 사랑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그 사랑의 크기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남편과의 문자창을 열었습니다. 맨 마지막 문자. 여보 미안해. 예전엔 그 문장을 볼 때마다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화면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여보. 눈물이 맺혔지만 입가엔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했어. 창밖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의 빗소리는 더 이상 슬프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사랑했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휴대폰 속에도 차마 지우지 못한 문자 하나쯤은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문자 하나에 미처 전하지 못한 사랑이 담겨 있고, 늦게 깨달은 미안함이 담겨 있고, 평생 잊지 못할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도 남편 번호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가끔은 습관처럼 대화창을 열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자 한 줄을 바라봅니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말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다는 걸. 가족을 끝까지 사랑했던 한 남자의 마지막 인사였다는 걸. 혹시 지금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꼭 말해주세요. 고맙다. 사랑한다. 당신 덕분에 행복하다. 그 말은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이 됩니다. 내일은 그 말을 전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니까요.